자, 민주당 검증 치열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민주당으로 시선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 내부 SNS에서 각 주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지지하고 있는 의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설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둘러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력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인데 지난주에 민주주의 4.0이라는 민주당 내 그룹이 있습니다. 이제 정책 토론회를 열어서 기본소득 또 토지 공유제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이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이 가운데 친문 신동근 의원이 또 기본소득을 비판하는 글을 연이어 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캠프 측의 박찬대 의원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면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 내용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아주 좋아요. 괜찮아요. 이건 긍정적이에요. 이런 네. 정책적인 검증을 통해서 서로 치열하게 새로운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탄생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지사 식의 기본소득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러한 논란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논란이 지금 민주당에서 왜 논란이 됐냐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민주연구원에서 야, 우리 대선 공약에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넣을 거야 라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동근 의원이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거는 당론 아니잖아, 왜 당론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 라고 했더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박찬대 이재명 쪽 대변인이 네. 아니 그냥 자꾸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소주성을 몰아붙이던 야당이 하던 행태야, 이거는 그렇게 공격하면 안 돼 라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는 88% 받지만 우리는 나머지 12% 못 받는 분들에게도 경기도 재원을 갖고 기본소득 다 나눠줄게요. 재난지원금을. 예. 재난지원금 다 나눠줄게요. 해가지고 네.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김두관 의원은 아니 다른 지역은 재원이 없다. 그럼 이건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하고 있고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엔 이재명 지사 국정 경험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당론이나 정부에서 결정한 걸 자꾸 뒤집어 라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논란은 저는 네. 괜찮다. 더욱더 치열하게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네거티브 공방과 비교해서 이 같은 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좀 떼어내서 평론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 방금 말씀드린 민주연구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선 후보가 내놓을 공약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공약 중에 하나로 생활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갖고 지금 치열하게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민주당에서 내부에서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도 기초연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좀 더 강화하고 확장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해 못할 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민하게 캠프 쪽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네. 물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기본소득 논쟁 앞으로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 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진보적 화두로 이끌고 가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면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하다못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정강정책 1호를 만든 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그럼 보수적 기본소득과 진보적 기본소득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앞으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될 수 있는 사회가 될 때 기본소득은 과연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건 정말 큰 정책적인 논쟁이거든요. 근데 당내에서부터 벌써 막 싹을 자르려고 그래요. 이건 자해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아무리 캠프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가 말이 아다르고 네. 어다르잖아요. 토론하자고 얘기하는 것하고 아예 이렇게 싹 자르듯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거거든요. 이게 태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논쟁, 정말 논쟁답게 논쟁해라. 이런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지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배제된 12% 네. 우리가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5대5든 7대3이든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처음 우리 재난기본소득 지급할 때 그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왜 용인이 됐습니까? 그 얘기 뭐냐면요. 항상 지자체들이 얘기해요. 지자체의 권한을 키워달라. 예산 집행 권한 우리한테 더 많이 달라고 얘기해놓고 각 지자체 상황별로 예를 들면 경북에 있는 지자체하고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가 같지 않잖아요.
인구 구성도 다르고요. 산업 구조도 달라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 지자체가 보조를 하거나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지자체 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권한 키워달라고 얘기해놓고 지자체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고 우리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네. 이것도 논리적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걸 12% 지급하는 것도 지사가 결정하면 다 해야 돼 이런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 의회하고 소통하고 지자체하고 재정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소통하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간다고 하면 전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경북에 있는 지자체든 뭐 호남에 있는 지자체든 다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지자체 내에서 노인층한테 조금 더 주는 게 낫겠다고 하면 또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올해는 지금 전 국민적인 재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그 손실보상금 지급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논리랑 저는 마찬가지 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을 너무 터부시하거나 아니면 다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민주당 내에서도 캠프별로 네. 비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논쟁답게 논쟁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자, 방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88% 지급을 놓고 지금 경기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냐? 편가르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바라보는 교수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편가르기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는요. 기본적으로 재난지원금이요.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그리고 월급이 제대로 나오는 분들에게까지 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분들 오히려 이 코로나 때문에 근무 환경이 더 좋아졌어요. 재택근무하죠. 출근 잘 안 하죠. 정시퇴근하죠. 그리고 지금 너무나 돈을 많이 벌어서 화랑인 기업들 나 월급 올려주세요. 보너스 더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까지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나눠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지는요. 복지의 철학은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것이어야 돼요. 헬리콥터식으로 막 뿌린다고 국민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어려운 분들,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가야 한다. 이재명 지사 시기에 저런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지급은 국가재정, 경기도 재정만 파탄나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서 상입 10%한테 지급하는 게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는 헬리콥터로 돈 뿌리는 겁니까?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동수당 10% 걸러내기 위해서 상위 10% 걸러내기 위해서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다 지원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기초연금도 기본소득이고요. 청년수당도 기본소득이고 아동수당도 기본소득이에요. 사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얻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나라 임금소득자 중에 40%는 세금 안 냅니다. 근데 나머지 상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로봇세도 내야 된다, 데이터세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그런 방식으로 정보를 갖고 있거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이행기에 나타나는 전환기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다못해 계속 더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우리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70% 갖고 있다고 하면 부동산 과세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야 될 사람들한테 정책의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체감할 수 있게 하고 나도 이 사회 구성원이라는 의식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원래 본래적 의미의 기본소득의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배당금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 사회 균형, 내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 사회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누구를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그래야 더 앞으로 많은 사람들한 고소득자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나눠주더라도 그 논리적 설득력이 생겨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는 판타지예요.
국가 재정이 그렇게 감당을 못할 것 같고, 한 명한테는 25만 원이지만 그걸 10% 정도로 하면은 대략 3, 4조 정도 되거든요. 그 막대한 금액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정부와 집권 세력이 할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1인당 100만 원씩 주겠다고 얘기한 게 판타지입니까? 미국이랑 우리랑 비교할 그러니까 수가 없죠. 네. 다른 나라들,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들에도 그런 방식으로 시도하고 있어요. 다. 누구를 차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다 모두 한꺼번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예를 들면 다른 복지제도를 구상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재난지원금만큼이라도 그런 정신들을 발휘하는 게 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